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본투표는 40일 남짓 남았지만 일부 주들의 사전투표는 시작됐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판세가 궁금한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CNN이 지난 그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1%포인트 차로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거의 딱 붙어 있네요. 예, 박빙이라고 봐야죠. 48대 47인데요. 그리고 로이터 입소스에서 실시한 비슷한 시기입니다. 21일에서 23일 조사는 47대 40%로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긴 합니다만 로이터는 꽤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경합이라고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빙인 조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당파의 경우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아직 나는 특정 정당 지지가 없다. 아마 후보의 경우 굳이 따지자면 무당파인데 해리스가 더 좋다라고 하는 지지 후보의 비율은 45%고 트럼프가 41%로 약간 해리스가 우세합니다. 이중에 여성들만 무당파 중에서 여성들만 따로 뽑아보면 해리스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져서 과반수네요. 51%에 이릅니다. 그리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따져보면은 트럼프 자체가 좋아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가 72%. 상당히 결속이 강해요. 그러니까 로열티가 흔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 해리스가 좋아서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로 조금 뒤처진다면 여기서 주의할 게 이 해리스가 후보가 된 7월의 초입에서는 나는 트럼프가 싫어서 해리스를 지지한다가 한 50% 됐었거든요. 해리스 자체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해리스 자체가 좋아서가 50%에서 이제 60%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호감도가 올라갔다. 이것을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싫어서 누구를 찍는다는 거는 충성도가 약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난 그 사람이 좋아. 그러면 투표장에 더 나올 확률은 커집니다. 자, 미국은 다인종 국가, 화채그릇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별, 특히 인종별 지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무당파에서 보면 여성은 해리스 편이고 남성은 또 이 트럼프 편이고 그래서 이를테면 무당파 여성은 36%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 그다음에 그러나 남성은 47%. 그다음에 백인 보면 백인은 또 어떠냐? 백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또 트럼프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자의 경우는 58%, 여성의 경우는 50% 이 정도 되는데 흑인이나 뭐 라틴계 또 유색인종 이쪽에는 제일 압도적으로 또 해리스죠. 성별, 나이 관계없이 다 해리스래요. 그다음에 이제 18세에서 29세까지 이거 유권자 우리가 뭐 MZ 세대라고 합니까? MZ도 더 MZ보다 어린 세대, 18세 이렇게 가면. 근데 이런 세대에서 보면 해리스가 55%입니다. 그 뭐 그야말로 이 트럼프는 38%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도 말하자면 압도적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가서 해리스를 직접 찍어주느냐 여기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지지하는데 그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저 확인되는 거지만은 미국에도 진영별로 이 표가 고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무당파 말고는 이동이 잘 없습니다. 이동 거의 안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가 뭘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사 순위도 나왔죠? 역시 그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가 압도적으로 높은 41%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수호 이게 한 21%, 그리고는 이제 이민 낙태 뭐 이런 순위입니다. 근데 이 경제 중에서도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한 이슈냐라고 물었을 때 55%가 바로 물가 문제. 인플레이션.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정책 부문에서의 지지도가 또 주목되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서 한 12%포인트 차로 경제 정책 부문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차지했는데 그랬죠.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아닌 해리스와 트럼프를 해보면 6%포인트 차로 상당히 따라붙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우위가 좀 깎였네요. 그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구체적으로 후보가 되어서 좌파니 뭐 공산주의하니
하는 트럼프의 공세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중산층 1억 어떤 육성 정책,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많은 또 어떤 감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 있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좀 기대를 얻으면서 경제 부문에서도 좀 따라 붙고 있다 이런 추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치 폭력은 누가 당선되면 더 악화될까 하고 물었더니 예. 트럼프가 57%. 예. 아마도 이제 이거는 트럼프의 경우는 그 4년 전 대선에 불복하면서 16 사태. 예, 16 사태로 의사당의 폭력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라는 그런 불명예에다가 또 많은 아직까지도 혐오 발언, 어떤 극단적 발언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후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 유세에서 아주 놀랄 발언,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에서 펜실베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그 다음에 독일에서 조지아로 공장 제조업체 다 뺏어오겠다. 그러니까 저 발언이 아주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재선에 내가 성공해서 백악관 가면 전문 제조업 대사 임명하고 중국에서는 펜실베니아로, 한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는 조지아로 공장들 빼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먼저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엑소더스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는 뭐 빈곤화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미국 최우선주의고 이렇게 고립 그러면 완전한 그냥 고립도 아니고 강경 고립주의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뭐 그 정도 욕심을 낼 만은 한데 그러나 다른 나라를 빈곤화를 초래해가면서 우리가 우리 국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제국화가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작년에 세계 최대의 그러니까 미국 투자국이에요. 투자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 안 한답니다. 뭐 우리가 그랬다고 이야기해봐야 그것도 아랑곳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물론 선거 유세 때 하는 그 공약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추진할 때 그 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뭐 중국은 물론 우리하고도 지속적으로 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특히 네. 경제적인 면에서 그 점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협상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그런 시절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래서 좀 상당히 미국 대선 결과가 걱정스럽죠. 예. 네.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공약 가운데 또 눈여겨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관세의 강화입니다. 자, 이 관세 강화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는 막 50%에서 200% 가까운 어떤 관세를 물려서 미국의 그 일자리를 보호하고 아까 그 공장들을 뺏어오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미 간에 특히 이제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본다 그래서 트럼프가 불만을 많이 피력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임 기간에 한 차례 그 한미 FTA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완화가 됐겠거니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여전히 트럼프의 경우는 그걸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라이트 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에 상당히 중책 기용이 예상되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작년에 써놓은 공짜 무역은 없다는 저서에서도 이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히 우리가 작년에 보면 상당히 트럼프로서는 눈에 띌 만한 여전히 한국의 그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임승차권 프리패스? 프리패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동맹국에도 불구하고 돈 내고 타라는 거예요. 이런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아시는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인데요. 이곳에서는 표를 득표율에 따라 나눠 먹습니다. 이거를 승자 독식으로 하려던 트럼프의 시도 무산이 됐어요. 예, 그 법을 바꾸어서 거기서 이제 다른 주같이 승자 독식을 하도 왜냐하면 메인주라든지 네브라스카 주는 그 이제 상원의원 2명이지 않습니까? 각 주마다 2명이니까 그건 저기 만약 이제 득표수들 하되
나머지 그 메인에는 2석이 남잖아요. 그 4석 중에. 그다음에 네브라스카주는 이번에 이제 1석 더 포함돼 가지고 5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3명. 이것은 그 각 하원 의원 선거구별 득표에 따라서 나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지가 생기죠. 예, 그래서 메인주가 지난번 그 바이든 선거 때는 메인주에서는 트럼프가 1석 얻어왔고 이쪽에 네브라스카주에서는 바이든이 1석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이제 트럼프가 이걸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다 가져가려고 다 했는데. 가져가려고. 왜냐하면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지금 아주 그야말로 박빙 아닙니까? 한석이 아쉬워요.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의회에서 법을 안 바꾸겠다 해서 지금 실패했죠. 네. 어쨌든 저 정도로 치열합니다. 한석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해리스 후보에게도 악재가 있습니다.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던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 대선에선 난 중립이야 이렇게 했다면서요. 예, 그 저커버그는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많이 그쪽으로 해왔는데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저커버그가 트럼프가 지난 7월에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총기 테러를 당했을 때 그때 위로하는 전화를 한 적이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페북에서 트럼프의 이미지가 가짜로 조작된 걸로 오인을 해서 삭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등 최근에 2차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트럼프와의 관계도 회복된 데다가 지금 사실은 그 미국의 그 IT 빅테크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많았습니다만 자꾸 민주당 쪽에서 어떤 규제, 어떤 IT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하고 특히나 예를 들어 정치적 올바름 운동, 이른바 PC 운동, Political correctness죠. 예, 코렉트니스로 자꾸 어떤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들어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돼 있거든요. 그런 기류 때문에라도 지금 어떤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에서는 그 올인했지만 지금 CEO들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돈 가진 사람들 박빙에서는 눈치 봅니다. 자, 이런 초박빙 접전 속에 해리스 후보의 애리조나주 선거 사무실에 총질이 가해졌어요. 당국이 수사하고 있죠? 예, 그 23일 그 템피에 있는 이 해리스 부통령 선거 사무실에 그 사진에 나왔지만은 이 총격을 받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한 발 보이는데 여러 발 쐈어요. 여러 발 쐈다고 그래요. 여러 발 쐈는데 물론 이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그때는 사무실이 비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번에 트럼프가 당한 일이 트럼프는 2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또 해리스가 지금 곧 27일 현지 시간으로 27일이죠.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기를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에다가 대놓고 총질을 했다 이래서 하는데 이제 다만 그것이 해리스를 겨냥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수사 결과 밝혀지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것도 작은 테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선거철에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예. 네. 앞서 트럼프 후보가 골프 칠 때 총질이 있었고요. 물론 뭐 트럼프에게 날아온 건 아닙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북한 핵 등 적대국의 위협에 대해 내가 전화를 걸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지난 13일 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소유의 골프장에서 기자들이 자, 북한 핵과 같은 어떤 적대국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나온 답변인데 난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아마 경우에 따라서 몇 번 만나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어떤 자신이 해결의 적임자임을 이제 자임을 했는데 이 사실은 이 계기가 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장소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라늄 농축 시설에 직접 대규모로 빽빽히 들어선 있었죠. 농축 시설을 보란 듯이 세계에 과시하면서 연휴 때 예, 어떤 핵 개발 의지를 꺾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그 장면과 관계가 있는데 이 트럼프는 이러한 그 김정은이나 또
헝가리 총리, 중국, 러시아 전부 이른바 권위주의 혹은 독재 국가의 어떤 그 리더십들인데 이런 정상들하고도 나는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선되면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언론들의 평가는 이런 정상 외교로 어떤 외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각에서는 현재 민주당 정부가 어떤 북한 핵에 대해서 그냥 전략적 인내, 그냥 냅둬. 그리고 해서 제풀에 지치게 하면서 제재를 유지하는 이러한 고립주의 전략을 가는 데 대해서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얼르고 뺨치고 대화를 해서 뭔가를 바꾸겠다 이런 것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칫 그러한 대화가 어떤 북한의 핵 동결을 용인하면서 현재의 북한을 핵 개발을 인정하면서 겉으로만 어떤 다가오는 평화 협상이라면은 우리한테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우리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요. 미국 대사 발언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특파원들과 만나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대선 전에 할까 후에 할까? 자, 이주필님 생각 어떠세요? 김정은이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그 김정은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즘 보니까 아마 후에 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당선자 맞춤형 도발 이게 자기들한테도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선거 전에보다 누가 당선이 결정되고 나면 그 사람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핵 그러니까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김정은이도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 사람 맞춤형의 핵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북한 7차 핵실험을 이제 우리 주필님께서는 굳이 뭐 전에 해가지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안 하고 맞춤형으로 할 것이다. 예.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